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극강화 폭격기 SBD 돈틀리스를 운용했습니다. 약 1톤의 무장을 장착하고 목표를 향해 거의 수직으로 낙하하는 이 폭격기는 기체가 견고하면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해 폭격 정밀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미 해군은 이 폭격기를 이용해 미드웨이 해전, 바달카날 전투, 산타크루즈 해전 등에서 큰 전과를 올려 태평양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1943년 돈틀리스의 우수한 성능에 만족한 미 해군은 이 폭격기의 제작회사인 더글러스사에게 후속 기체를 개발해 보도록 제안하게 됩니다. 당시 미 해군이 원했던 기체는 극강화 폭격 임무와 내격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폭격기였습니다. 극강화 폭격기는 수직으로 낙하해 목표를 정확하게 명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내격기는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어뢰를 투하하는 공격기인데, 만일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폭격기를 보유한다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글러스사는 XBTD-1이라는 이름의 시제기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 기체는 기존 돈틀리스보다 항속거리가 길고 속도도 빨랐지만 고속 비행 시 기체에 진동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더글러스사는 이 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 사이 경쟁 회사인 커티스사에서 SB2D 헬다이버 폭격기를 개발하게 되면서 기존 SBTD-1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4년 미 해군 항공기술국은 새로운 극강화 폭격기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 전쟁 양상은 이미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일본군이 본토에서 계속 항전을 이어간다면 전쟁은 194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단거리 이착륙 능력, 긴 항속거리, 편리한 유지보수, 대량의 폭탄 적재, 안정적인 극강화 비행 능력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지 못해 다급했던 더글러스사는 단 하루 만에 새로운 폭격기의 기본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XBT2D-1이라 명명된 이 기체의 기본 설계에 만족한 미 해군은 15대의 테스트 기체 제작을 허락하면서 여기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항속거리를 늘려 항공기가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추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 대공포화를 견딜 수 있도록 조종석은 튼튼한 장갑판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크기가 작은 호위 항공모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착륙거리가 짧아야 한다. 레이더를 추가로 장착해 조기 경보기로도 대량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요구에 따라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간 더글러스사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성능의 기체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B-29 폭격기에 사용되는 R3350 18기통 엔진을 장착했는데, 2500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이 엔진으로 3.6톤의 폭탄을 무장할 수 있으며, 이는 B-17 폭격기와 맞먹는 복장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날개와 조종석 등 주요 부위에 두꺼운 방탄판을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기체의 주날개는 세븐지의 중력 가속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동체의 좌우측과 하부에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스피드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극강화 속도를 800km에서 480km로 급격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팀의 노력으로 XBT2D-1은 최고 속도 604km, 실용 상승고도 7,925m, 그리고 항속거리는 무려 2,500km에 달했습니다. 1945년 3월 XBT2D-1은 실험 비행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기체의 뛰어난 성능에 만족한 미 해군은 더글러스사와 정식 발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XBT2D-1의 제식 명칭은 어택을 뜻하는 A, 더글러스를 뜻하는 D를 합해 AD-1 스카이레이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D-1의 초기 물량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548대를 생산하려 했으나 전쟁이 갑자기 끝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77대로 대폭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하고 있던 미 해군의 항공모함 벨리포지는 즉시 한반도로 진출했습니다. 이곳에서 출격하는
제55 공격비행대대의 스카이레이더 12대는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비행장으로 향했고 그곳에 폭탄을 투하해 경납고와 유류 저장소, 철도, 교량 등을 파괴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으로 스카이레이더의 발주량을 대폭 늘린 미 해군은 이 공격기를 주로 근접 항공 지원에 도입했습니다. 긴 항속거리와 충분한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는 스카이레이더는 장시간 공중에 머물며 지상군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에서 스카이레이더의 가장 인상적인 활약은 바로 화천댐 폭파작전입니다. 1951년 4월 유엔군은 중공군의 중계 공세를 막아내고 반격을 실시하려 했는데 이때 중공군이 화천댐의 수문을 일시에 개방해 강의 수위를 높였고 이로 인해 유엔군의 각종 전투장비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을 실시할 때면 댐의 수문을 닫아 강의 수위를 낮추고 남하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B-29를 동원해 폭탄을 투하해보기도 했지만 폭격으로 댐의 수문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스카이레이더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대의 스카이레이더가 항공어뢰를 장착하고 화천으로 향했으며 코르세어와 펜서 전투기들이 이들을 호위해 주었습니다. 중공군의 대공포화를 회피한 스카이레이더는 총 8발의 어뢰 중 6발을 명중시켰으며 이로 인해 중공군은 더 이상 유엔군을 상대로 수공작전을 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킨 제195 공격비행대대는 현재도 댐버스터즈란 명칭을 그들의 부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스카이레이더가 뛰어난 활약을 보이자 이제는 프로펠러 전투기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주장했던 제트 전투기 옹호론자들도 이 공격기의 능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2년 미군의 항공기 제식 명칭 변경에 따라 AD-1은 A-1 스카이레이더로 개칭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스카이레이더의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종사 구조작전에서 스카이레이더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먼저 아군기가 격추되어 추락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신속히 출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한 조종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주변에서 계속 비행을 실시하며 적들이 그곳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2.75인치 로켓과 20mm 기관총을 지속적으로 발사합니다. 이후 구조용 헬기가 도착해 조종사를 구출하면 헬기와 함께 그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데 이때 스카이레이더는 저속 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헬기와 함께 비행하며 그들을 호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종사 구조작전은 긴 항속거리와 충분한 폭장량을 보유한 스카이레이더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였습니다. 북베트남군은 스카이레이더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기들은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 공격기는 4시간 동안이나 상공에 머물며 계속 로켓을 쏘아댔다. 이제는 로켓이 소진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기관총을 발사했다. 우리 병사들이 소총으로 여러 발을 명중시켰지만 이 공격기는 결코 추락하지 않았다. 프로펠러 공격기인 스카이레이더는 제트 전투기를 격추시킨 특별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5년 6월 DMBF 지역에서 F-105 썬더치프 조종사를 구출하는 작전이 실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완전 무장한 스카이레이더가 투입되었습니다. 스카이레이더 편대가 북베트남 영공으로 진입할 무렵 레이더 통제관으로부터 적 전투기 2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무전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미그 17 전투기였는데 스카이레이더는 특유의 저속 회전 비행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했고 이어 정면으로 돌진해오는 미그기를 향해 기관포를 발사해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A-1 스카이레이더는 남베트남군에도 제공되었습니다. 1956년 창설된 남베트남 공군은 처음에 FADF 베어캣 전투기를 사용했는데 이 전투기가 노후화되면서 미군은 스카이레이더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베트남군 조종사들은 텍사스의 공군기지에서 기종 전환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영어 교육 15주, 기본 비행 교육 42주, 그리고 90시간의 스카이레이더 비행 교육을 받고 나서야 정식 파일럿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미군의 스카이레이더 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남베트남 공군은 308대의 A-1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남베트남 공군은 스카이레이더를 이용해 여러 작전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1972년에는 F-5 전투기와 각종 헬기들을 포함해 총 135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숫자상으로 볼 때 세계 4위의 항공 전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북베트남군이 기습 공격을 실시하게 되면서 전력이 빠르게 붕괴되었고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항공기들은 이웃 국가인 태국으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극강한 폭격기와 뇌격기의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격기로 개발되었던 A-1 스카이레이더는 6.25 전쟁에서 긴 항속거리와 충분한 폭장량으로 그 성능을 입증했으며 이에 만족한 미 해군은 이 공격기를 총 3180대나 생산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 근접 항공 지원과 조종사 구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스카이레이더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A6 인투루더와 A7 코르세오로 서서히 교체되었습니다. 미 해군의 한 조종사는 스카이레이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매우 관대하다. 튼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설계된 이 기체는 전령 조종사가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위험에서 벗어나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시켜 주었다. 이상으로 미 해군의 공격기 A-1 스카이레이더였습니다. Skyraider, let's take a listen to this. A-1 Skyraider, nicknamed the dump truck of the skies. And when you look at our United States Marine Corps strike aircraft sorties in the Korean War, which lasted 1950 to 1953.